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시 전체가 사실은 이제 망각과 싸우고 있다? 이걸 읽으면서 서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가장 읽어주고 싶은 사람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월간 책 추천 진행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지난 한 달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화에 정말 여러 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번 달 책 추천은 바닷가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바닷가에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추천할 월간 책 추천 8호로 키워드는 바로 휴가입니다. 게스트 소개부터 먼저 빨리 드릴게요. 오늘의 게스트는 박혜진 편집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미님사 해외문학팀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목소리가 얼마 만이시죠? 알려드린 마지막 업로드가 5월 말이었으니까 아마 거의 이제 2달이 넘어가는. 그러네요. 네, 2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오늘 컨셉이 휴가인데 이제 제가 곧 되게 긴 휴가. 맞아요. 또 이제 휴직에 들어가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요. 축하를 받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긴 휴직 기간 동안 또 이제 짧은 휴가 동안 되게 읽으면 좋을 책 몇 권을 갖고 나왔습니다. 진짜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 책인 것만큼 좋은 휴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휴가든 휴직이든 어쨌든 쉬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월간 책 추천 8호로 휴가 때 읽으면 정말 좋은 책 지금부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어두우니까요, 그죠?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환해졌네. 네. 다 같은 휴가를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휴가라고 네, 해도. 네. 사실 저는 휴가에 되게 인색한 편이에요. 대표님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쉴 시간. 충분한 휴가를 보장해 주셔야죠. 이런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가면 회사가 멈춰요. 네. 큰일 납니다. 혜진 씨는 어떤 휴가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휴가 하면 이제 딱 여행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휴가 하면 저에게 딱 떠오르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행지인 베를린에 관한 책입니다. 백종옥 작가님의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은 주제로 따지면 베를린의 공공예술에 대한 책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기념 조형물에 대한 책이에요. 보통 이렇게 현대 예술이라는 게 사실 듣기만 해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베를린의 공공예술은 이제 역사성이랑 예술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어서 한번 이제 깊이 알아볼 만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 책을 쓰셨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베를린에 대한 좀 기억이 있으세요? 사실 베를린을 이제 너무나 아끼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독일로 잠깐 교환학생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라이프치히라는 조그만한 그 도시에 머물렀었거든요. 네. 주말이 되면 아침 일찍 베를린으로 버스를 타고 가서 저녁 늦게 이제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이제 여행을 굉장히 즐겨 했었어요. 소세지 맛보고, 맞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구경하고, 맞아요. 뭐 거리 공연 구경하고, 그 도시의 어떤 순간적인 인상이랑 제 감각에 의존해서 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보니까 사실은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도시에 훨씬 깊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근래 때는 몰랐던. 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베를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총 10개의 이제 기념 조형물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제 제가 특히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슈톨퍼슈타인이라는 추모석이에요. 추모석이 네. 우리나라로 하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비석을 세우죠. 그죠. 그거? 비석을 네. 이렇게 세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독일의 추모석, 이 슈톨퍼슈타인은 바닥에 붙어 있는 동판 같은 재질이에요.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 이런 분들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이 추모석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추모석은 돌 하나가 한 사람을 이제 기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름이 어떤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여기서 살다가 몇 년도에 추방당해서 아우슈비츠에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추모석을 세우는 위치가 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 그 집
앞에 보도에 세우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프로젝트의 취지가 그런 건 것 같아요. 희생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희생자라는 덩어리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개인이 정말로 살았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을 추모하자. 라는데 이제 시민들이 뜻을 모아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도 이제 그러한 프로젝트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삶의 일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 듣다 보면요, 계속 좀 소름이 돋아요. 딱 관통하는 느낌의 공공예술이고, 한국은 보통 위령비 막 크게 세우고 그런 점에서 되게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독일이라는 나라의 어떤 특수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슈톨퍼슈타인이라는 게 독일 말로 하면 이제 걸림돌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닥에 누워 있다 보니까 사실 보행에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걸림돌이라고 이름을 지었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망각에 대한 걸림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베를린이라는 도시 전체가 사실은 이제 망각과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어떤 뭐 추모 공간과 그다음 생활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추모 활동이랑 일상 활동을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게 만들어 놓는 방법을 통해서 그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이제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 멋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는 책입니다. 멋있고 슬프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기릴 수밖에 없는 뭔가 희생이 있었다는 것도. 진지해지는 책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정말 이 책은 베를린에 안 가본 사람도 읽어보면 너무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이지만, 베를린에 가서 여기 너무 예쁘다, 그냥 맥주 맛있다 하고 돌아오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내가 이렇게 멋진 곳을 다녔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여행의 기억을 환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베를린하고는 되게 그죠? 다른 뉘앙스예요. 보통은 뭐 학생, 그리고 뭐 클럽? 그죠? 그건 최근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네. 이렇게 베를린이 막 성수동처럼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맞아. 가장 그 유럽에서 막 힙한 도시로 꼽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작가님은 휴가 하면은 이제 어떤 책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뭔가를 마쳤기 때문에 휴가를 이제 좀 갈 것 같아요. 9월 정도에? 바로 이 책입니다. 정우성 요가 에세이 단정한 실패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저예요. 저고 제가 쓴 책입니다. 저의 요가 에세이가 네. 출간이 됐고,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봤어요. 제가 요가 수련은 7, 8년 정도 했는데 한 3년 정도 쓴 글들이 모여 있고, 제가 요가 수련하고 겪었던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뭐 이직도 했고 퇴사도 했고 창업도 했고 결혼도 했고, 되게 중요한 변곡점들을 지나면서 요가가 나한테 어떤 힘을 줬는지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요가원에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아무 소용없는 기분이었는지 또 써 있고, 몸에 대한 자의식들이 다들 있잖아요. 특히 요가원은 몸이 드러나는 공간이고, 개개인의 몸들이 한 공간에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수련하면서 내 몸이 변하고, 내 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자의식들이 점점 나아졌다?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내 몸의 어떤 베스트 버전을 찾고 싶다,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음에 이르기까지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비슷한 경험인데, 저도 사실 요가원을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막 열등감을 막 느끼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그 요가 공간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오, 맞아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가원에 가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못하고, 근데 사바사나 할 때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말 중에,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날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퇴사기 전날인가? 마지막 마감 하다가 이제 막 요가원 가서 수련하고 사바사나를 하고 있는데, 마침 또 그런 말씀을 해줘갖고, 다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혼자서 그런 순간들이 이 책에 있어요. 주옥 같은 에피소드들이. 아우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지에 가서 읽으면 휴가라는 그 느낌이 극대화되는 책들로 그죠. 저희가 엄선해봤어요. 첫 번째 책은, 이것보다 휴가에 더 잘 맞는 책이 있을까요, 세상에? 표지부터 여름 맞아요, 느낌이 물씬 나는. 네, 윌리엄 피네건의 바바리안 데이즈라는 책입니다.
바다가 사랑한 서퍼 이야기라고 써 있어요. 서퍼가 사랑한 바다가 아니라 바다가 사랑한 그러니까요. 서퍼 이게 이야기. 조사가 바다가 사랑했대요. 제가 이 책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최근까지 서핑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이런 얘기를 쭉 쓴 책인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터 출신이어서 그런지 잘 쓴 문장을 보고 싶어요. 정말 잘 썼어요. 이거는 읽을 때의 그 즐거움이 되게 있고, 저는 사실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서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각과 경험을 막 이렇게 조작하는 책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서핑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것은 그보다 더 깊은 개념이었다. 몸과 마음을 다해 파도를 쫓는 것은 심오하게 자기중심적인 동시에 자아가 없는 행위이며 역동적인 동시에 금욕적이고 의무와 관습이라는 의미에서의 성취라는 가치를 거부한다는 면에서 급진적이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서핑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훨씬 초월하는 뭔가 철학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재밌어요.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책들은 요가든 네. 서핑이든 어떤 이게 취미를 넘어서 되게 수련과 그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이런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그렇구나. 제가 되게 그거에 감동을 받았어요. 되게 큰 상도 하나 받았잖아요. 퓰리처. 퓰리처상. 어떻게 하셨어요? 표지에 써 있잖아요. 여기 써있네. 2016년 커다랗게. 퓰리처상 수상.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실제로 사람들 많이 없는 한적한데? 네,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그냥 캠핑 의자 같은 거 놓고 아내랑 둘이 읽었었는데 낭만적이다. 네, 이 책을 읽는 게 굉장히 공감각적인 경험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파도 얘기를 막 읽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철썩철썩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닷가로 휴가 예정이신 분들은 이 책이랑 함께 하시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을 거고, 서핑도 하고 오세요, 간 김에. 그러면 박혜진 편집자님께서 다음 책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벌써부터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요. 뭐죠? 눈물? 사실 이제 어디로 여행을 가든 이제 또 여행지에서는 조금 특별한 책을 읽어보고 싶고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실 만한 책이 루리 작가님의 긴긴 밤이라는 책입니다. 뒷표지에 써 있는 것들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수많은 긴긴 밤을 함께 했으니 우리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했다. 위험한 책입니다, 여러분. 엑소시스트가 위험할까요? 긴긴 밤이 위험할까요? 저는 이쪽이 더 위험하다고 봐요. 사실 이 책이 그 일러스트 스타일도 그렇고 또 이제 작가님 성함도 루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그러게요. 책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루리 작가님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그림도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드론으로 찍은 것 같은 그림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너무 예쁘죠. 드론으로 밀림을 본 것 같은 이런 느낌. 바다에서 찍은 것 같고, 루리 작가님이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꿈을 꾸실 때 어떤 스케일로 생각하셨는지가 좀 느껴져요, 이 그림에서도. 사실 이 책도 또 큰 상을 탔잖아요. 맞아요.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탄 책인데 이게 지금 코뿔소랑 펭귄이 네네. 죽은 나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평에 이제 이 장면이 되게 압축적으로 녹여져 있는데,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늙은 코뿔소와 어린 펭귄의 로드무비다 이렇게 이제 심사평을 하셨던데, 사실 이 이야기는 처음에 이제 코뿔소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코뿔소가 태어나 보니까 코끼리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무리는 사람들이 만든 코끼리 고아원이었어요. 근데 이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뿔소가 자기가 이제 코끼리라고 생각을 하고 코끼리들이랑 되게 이제 행복하게 이제 유년기를 보내는데, 어느 날 이제 할머니 코끼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 고아원을 나서서 조금 더 많은 존재들을 한번 만나보렴. 이제 아마도 이제 이 아이가 코뿔소라는 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코뿔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기서 이미 이렇게 충분히 행복하고 코끼리들이랑 있어서 행복한데 왜 내가 나서서 특별한 도전을 하고 다른 코뿔소들을 만나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다른 코끼리들이 코뿔소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는 이미 훌륭한 코끼리니까 이제 훌륭한 코뿔소가 되는 일만 남았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배려 깊은 말에 힘을 받아서 이 아이가 용기를 가지고 그 무리를 떠나고 다른 코끼리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또 이유로 이제 그 가정이 이제 다시 와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큰 줄거리는 뭐냐면 함께였다가 이제 혼자였다가 함께였다가 혼자가 되는 이 그 거대한 인생의 흐름,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계속 함께 있고 싶지만 결국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이 주어지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서사가 네. 이 아기 펭귄이 태어나기까지 이제 어떤 과정을 겪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 이 책의 중심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어떤 존재의 탄생 비화 이런 것들을 다룬 책들을 보면 핏줄 서사가 이어지잖아요. 핏줄을 타고 막 서사가 내려오는데 이 책은 아기 펭귄이랑은 사실 전혀 상관없는 늙은 코뿔소, 그리고 사실 이 펭귄도 이 알의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이 알을 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얼핏 보면 이 존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코뿔소나 펭귄과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이 한 아이의 탄생에 관여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한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존재들의 뭐 헌신, 그리고 연대, 소설에서 되게 긴긴 밤으로 상징되는 어떤 고독까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임신을 하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제 뱃속에 있는 아기이기는 하지만 얘를 이제 저 혼자 준비해서 낳는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지하철에 타면 되게 기꺼이 막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분들, 근데 사실 그분들도 퇴근길이 얼마나 피곤해요. 또 회사에서도 이제 제가 임신했다고 또 배려해 주시는 또 선배님들, 동료분들, 그리고 마트를 가면요, 보통 이제 마트에서 자기가 산 거 그 봉투에 자기가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면 그 아주머니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힘든 거 아니까 다 이렇게 막 넣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뭐 온 동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속담처럼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 세상과 되게 구석구석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서사도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책을 가장 읽어주고 싶은 사람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 몇 살쯤 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40? 그럼 제가 70이 넘네요. 감동적이다. 아이에게도 되게 들려주고 싶고, 또 이제 가끔 우리가 존재 증명을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존재 증명을 해야 될 때 내가 몰입해 있는 거는 나한테 주어진 목표, 이제 내가 이룬 것들, 이렇게 나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실은 내가 이제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한 번쯤 반추하게 해주는 이야기라서, 어린이 문학상 대상이지만 결국 사실 어린이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많은 어른들에게 되게 생각의 전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뭔가 어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국이어서 네. 집콕 휴가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번 편은 집콕 휴가에 추천드리고 싶은 책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집콕 휴가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평소에 잘 읽을 엄두가 안 났던 책, 혹은 잘 이제 손이 안 갔던 책들 이제 맞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고 싶으실 텐데요. 한번 이제 도전해 보실 만한, 아 정말 이런 책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읽어보실 만한 책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에벌린 워의 다시 찾은 브라이즈헤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 영화로 알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데니 쇼랑 매슈 구드가 나온 브라이즈헤드 리비지티드 라는 영화가 있는데, 타이틀은 굉장히 이제 화려해요. 랜덤 하우스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 소설 어머나. 안에 드는 이제 되게 권위를 인정받은 책인데, 사실 이제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 이거 BL 소설의 고전이다. BL이라고 하면 보일러. 보이러브죠? 아, 네. 소년들의 사랑이죠? 네. 그리고 이제 BL 클리셰의 시작이다. 그런 느낌으로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클리셰 좋아요. 클리셰가 주는 쾌감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클리셰의 원전을 보는 맞아요. 그 쾌감이 엄청 맞아요. 있죠. 이 책의 배경이 옥스퍼드의 여름방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여름방학인데 1920년대만 해도 이제 이 옥스퍼드가 이제 금녀의 구역이었던 거예요. 남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이 학교에 엄청 잘생긴 서베스천이라는 이제 학생이 이름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얼마나 잘생겼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 학생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데 매력은 강력한 영국식 마른병이야. 스치기만 해도 얼룩점을 남기고 다 죽인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서베스천의 매력이 이제 나를 그렇게 만든다. 이제 이런 걸 복선으로 깔고 있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서베스천이라는 학생이랑 그 주인공인 나는 사실 방학 전에는 그냥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어느 날 서베스천이 나한테 이제 정보를 보내는데 심히 다침, 즉시 올 것 이제 이런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정보를 받고 서베스천이 사는 브라이즈헤드 성으로 달려가게 되면서 이제 아예 인생을 바꿀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다닐 수 있는 명문대에 굉장히 잘생긴 주인공이 있는데 이름이 서베스천이고 성에 사는 애가 정보를 쳐서 나 아파. 빨리 와줘. 달려간다. 근데 여름방학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물론 이제 서베스천과 나 사이에도 무언가가 쌓이는데 그 서베스천의 동생으로 여동생으로 나오는 이 친구와도 먼 훗날 이제 되게 특별한 어떤 관계가 돼요. 근데 이게 DL의 클리셰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이제 내가 먼저 좋아한 거는 서베스천이지만 그 감정에 완벽하게는 동의할 수 없는 그 갈등 때문에 자기도 혼란이 있으니까. 이 감정이 뭘까? 그죠. 똑 닮은 여동생을 좋아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오빠와 여동생과 또 나의 이야기가 되는 이런 서사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동성 연애랑은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게 그 당시에 이제 상류층들이 다니는 학교는 남자들끼리의 그런 연애가 사실은 약간 어떤 힙한 유행 같은 거였더라고 해요. 당대에는 되게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책에는 우정 이상의 감정 이런 거 외에도 또 그 당시 되게 이제 옥스포드 학생들이 논쟁적으로 이야기했었던 고전적인 예술과 이제 현대 예술의 어떤 대립이라던가 종교적인 교리와 또 개인의 자유의 대립이라던가 맞아요. 그 당시 이제 지식인들이 되게 몰두했었던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그 당시 시대상을 궁금해하면서도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세계문학 전집 하면 이제 왠지 좀 거리감이 느껴졌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되게 막 불꽃처럼 경제 호황기가 오잖아요. 네. 풍선처럼 사실 부풀어 올랐다가 사라지는 그런 경제 호황기인데 그때 이제 옥스퍼드에 막 입학했던 청년들의 어떤 예술과 또 이제 막 존재에 대한 고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싹 텄던 우정 이제 뭐 이런 이야기와 서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여름에 한번 잡아보실 만한 책이 아닌가. 그럼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 이번 책은 어떤 책이죠? 저는 진짜 휴가의 본질에 가까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읽으려면 반드시 휴가가 필요할 거예요. 앤드류 솔로몬의 한낮의 우울이라는 책입니다. 두께가 이 정도. 이 책도 역시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에요. 지금 교수님인데요. 뭐 직업이 많습니다. 저널리스트, 심리학자, 소설가 이렇게 있는데 책을 진짜 많이 썼고 이 책을 5년 동안 썼어요. 작가 본인도 우울증으로 굉장히 심하게 고생을 했고 근데 사실 저는 이 책을 대학교 때 알게 됐어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병원에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형은 이 책에 좀 의존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저한테는 남아있는데 개정판이 지금 나온 거고 한 100페이지 정도가 좀 더 추가가 됐다고 해요. 한낮의 우울을 독파하고 싶다. 그러면 2권 다 사셔가지고 어떤 페이지가 추가됐는지 연구를 시작해 보시는 거죠. 저널리스트의 책이라서 그런지 팩트가 굉장히 충실하고 리서치가 어마어마하고 주석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흡입력이 굉장한데 거기에 경험이 녹아있고 굉장히 잘 쓴 문장이라는 걸 번역에서도 알 수 있고 첫 문장부터 너무 강렬해서 우울은 사랑이 지닌 결함이다 로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우울증은 단순히 커다란 고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큰 고통은 우울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슬픔은 상황에 걸맞은 우울함이지만 우울증은 상황에 걸맞지 않은 슬픔이다. 뭐 이런. 되게 공감되는데. 그쵸. 굉장한 테크닉이랄까?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그냥 개인이 버텨왔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요즘에는 경증 우울이라는 하나의 증상으로 분류가 돼서 케어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에서 약간의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우울도 바라볼 수 있고
조금 객관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X축, Y축이 있다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의 지금 내 점이 찍혀 있는지를 조금 알 수 있다면 객관화할 수 있잖아요. 뭔가 우리 기분을 뭉뚱그려서 모호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분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꽤 진행된 우울감과 좀 더 옅은 우울감 둘 다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경험할수록 느끼는 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쵸.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 기분이라던가 이런 감정을 너무 추상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맞아요.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이게 휴가에 택하기는 조금 어려운 책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휴가라고 하면 즐거워야 되고 샴페인 마셔야 되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면 사실 내가 우울한 줄도 모르잖아요.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근데 그럴 때 내가 사실은 굉장히 우울했구나. 깨달음 자체에 쾌감이 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시하게 만들어주는 책들이 주는 위로가 있거든요. 말씀해 주실 때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저도 요즘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산전 우울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 되게 이유 없이 웅덩이에 딱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이 감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제 객관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저 휴직 들어가자마자 이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 지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잘못 추천했다는 생각이 제가 밝은 책으로 다시 갖다 드려요. 이렇게 오늘 바닷가에서 혜진 씨랑 선생님들이랑 책 얘기를 휴가 느낌으로 해보니까 네. 되게 좋네요. 혜진 편집자님은 휴직 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업로드되는 첫 번째 금요일에는 아마 이제 휴직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서 이 영상을 볼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선생님들하고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제 또 긴 휴직에 떠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또 열심히 또 책을 읽어서 돌아왔을 때는 내가 이제 휴직 때 읽었던 책들, 볼륨 있는 책들로 한번 소개해드리는 필독서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휴가를 가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그쵸? 휴가를 못 가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못 가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오늘 추천해드린 책들과 함께 더위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월간 책 추천 저희는 9월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